안녕하세요. 21세기 사람 중심의 정치를 말한다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안상수 전 인천시장님 모시고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님 이번에 2차 예비경선 4강전에서 정말 네. 아쉽게 네. 탈락하셨는데 정말 아쉬운데 소감 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예. 사실 8강에 들어가고 처음에는 좀 뒤지지 않았나 하고 걱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또 이렇게 퍼포먼스도 잘하고 제가 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좀 시원하게 해주셨다고 그래서 인기가 많이 올랐었어요. 네. 그래서는 막판에서는 이건 4강에 들어갈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를 했는데 뭐 그게 그냥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지표가 있잖아요. 구글 트렌드라든지 네이버의 어떤 댓글 수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 중에서 제가 이제 5명 중에 그 탑권이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선거라는 게 치고 올라갈 때 그 기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됐을 수도 있겠다 그랬는데 그 원희룡 후보가 뭐 좀 보이지 않는 뭐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오히려 원희룡보다는 저는 이제 황교안 후보나 이런 쪽이 좀 고정표가 있어서 어떨까 하고 그러고 또 당연히 우리 최재형 후보도 원래는 2등, 3등까지 하지 않았어요. 그랬다가 이제 다운 트렌드여서 그래도 뭐 막판에 하여간 특히 2040들한테 지지가 있어서 좋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간발의 차이인 것 같긴 한데 하여간 졌습니다. 아쉽지만 뭐 병가지 상사죠. 네, 그래도 안 되셨는데도 이렇게 밝으셔서 너무 네. 좋습니다. 네네네네. 예. 네. 그런데 시장님 4강전 때 그때 오시면서 퍼포먼스 하셨었잖아요. 예. 사실 다음 퍼포먼스는 뭘까 너무 기대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네. 있는데 예. 혹시 다음 퍼포먼스 뭐 하시려고 그러셨어요? 아닌 게 아니라 지금 4강 이제 토론 한 번 했나요? 네. 2번 했나 보다. 그분들 그런데 재미가 없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더라고. 이제 뭐 퍼포먼스를 중심으로 생각한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4강에 들어가서 우리 당의 경선을 축제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경선을 할 때도 파이널 리스트에 올라서 그때도 격렬하게 어떤 다툼이 있고 그랬는데 뭐 경선이라는 게 그렇게 격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제가 잘 수습해서 경선에서 축제화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시켰던 과거의 사례도 있고 또 저는 이번에도 뭐 경선이라는 게 가다 보면 갈등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잘 조정을 한다든지 또 제가 이제 경제 전문가 CEO 출신으로서 우리 당이 뭐 이렇게 법조 계통만 이렇게 있어서 저렇게 구색이 저래 가지고 국민들한테 좋은 모양일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구색을 갖추면 당의 지지도에 좋은 그 영향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런 가운데 뭐 퍼포먼스 말씀도 하시지만 이제 이거를 너무 그냥 뭐 이게 결국 경쟁이고 논쟁이고 싸움이고 그런데 이것을 너무 그런 모습만 국민들한테 보여주면 이것은 국민들한테 불안 거고 어떤 면에서는 더 국민들 간에도 갈등을 부추기는 게 돼서 저 나름대로는 좀 하여간 재미있는 그런 노력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퍼포먼스나 이런 것도 그래서 이러저런 구상들은 있었는데 뭐 무산된 거니까 지금이야 뭐. 너무 아쉽네요. 네네. 네, 우리 많이 못 보게 돼서 너무 아쉬워하시는 네. 국민들도 많을 텐데요. 네. 뭐 그리고 나서 바로 또 이제 홍준표 의원님 또 예. 후보님 지지 선언하셨는데 예. 왜 맞죠? 그렇습니다. 이제 8일 날 발표가 됐는데 10일 날인가 밤중에 이제 전화가 왔어요. 뭐 우리 뭐 서로 잘 아는 사이니까 전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나름대로 아주 간절히 부탁을 하면서 어쨌든 정권 창출을 해야 되지 않느냐. 네. 그래서 우리 안 선배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다. 이래서 제가 이제 좀 하루 이틀 뭐 좀 생각을 하다가 바로 그냥 연휴 끝나고 나서 발표를 했습니다. 결심을 하고. 뭐 그 다음에 그런데 왜 홍준표 후보님을 지지하게 되셨는지 그 예. 이유가 또 궁금해지거든요. 저는 뭐 이렇게
줄 서는 거라든지 뭐 부당하게 남의 어떤 편에 서서 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은 경계해왔고 지금까지도 그런 행보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이 시점에서 생각한 것은 그 연휴 중에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결정이 됐어요. 네. 그런데 뭐 민주당 후보야 지금 뭐 범죄자라고 볼 수가 있죠. 사법처리 대상자인데 어쨌든 후보로 결정됐으니까 여러 가지 얘기는 있지만 후보를 바꾸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범죄자를 내세웠기 때문에 우리 당에도 후보를 흠집을 내려고 그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물타기를 하려고 그럴 텐데 그럴 경우에 우리 이 윤석열 후보의 경우는 사실 뭐 그동안에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정권 교체에 희망을 준 부분도 우리가 인정도 하고 그 부분을 굉장히 국민들이 좋아하는 면이 있지만 막상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의혹 수준에서 나돌아다니는 얘기들이 여당에서 검찰권을 쥐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여기서 뭐 거기다가 사법 처리를 한다든지 뭐 심지어는 누구 뭐 주변을 구속시킨다든지 뭐 이래놓고는 그래놓고는 이제 선거 때 계속 우리가 이제 이재명을 공격하면 야 무슨 범죄자가 무슨 대통령이냐 안 된다 부동산 투기꾼이 뭐냐 그러면 야 임마 니네 똑같잖아 이렇게 한다고 지금도 사실 저 대장동 사건도 저희들이 다 해먹고 5천억 뭐 액수야 뭐 8천억이라는 설도 있고 그런데 50억을 글쎄 우리 당 사람들을 줘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 50억은 개평인데요. 단위가 너무 커서 50억을 줘가지고 50억에다가 5천억을 비기잖아요. 그래놓고 여기다가 우리가 무슨 토건 세력이다 심지어는 우리 국힘 게이트다 뭐 이런 식으로 뒤집어 씌우는데 물론 우리 현명한 국민들이 잘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이게 선거 전에 막 되다 보면 이게 진영 싸움이 돼버리고 그럴 경우에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게 불분명하면 이게 안개 정국으로 가면서 저쪽은 이제 돈과 힘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질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차원의 얘기라면 홍준표 후보는 그럴 거리가 없죠. 뭐 또 4년 전, 5년 전이죠 벌써 거기 이제 검증을 받은 셈이고 그러고 막말 프레임 이외에는 뭐 그렇게 그 홍준표는 뭐 주변이 무슨 뭐 지금 조사를 받는거나 수사를 받거나 후보 자신도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클리어 컷하다. 클리어. 이쪽은 범죄자, 이쪽은 아니다. 이거로 딱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는 이제 홍준표가 후보가 되는 것이 우리가 그 정권 교체하는데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는 이제 거기에 생각이 미치면은 뭐 이거를 시간을 끌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연휴 지나자마자 그쪽에다 내가 기자회견 하겠다고 통보하고 갔더니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해놨더라고. 네, 굉장히 빠르게 선언을 하셔가지고 또 네. 다들 놀랬는데 네. 뭐 홍준표 의원의 그 도덕성이 강점이다 그러시는 상대적으로 그렇죠. 상대적으로. 흠잡을 때가 이제 없다.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 막말 프레임 그거는 또 넘어갈 수 있을까요? 막말 프레임은 이제 저쪽은 쌍말을 했으니까 우리가 이기는 거야. 쌍말 대 막말이죠. 근데 막말은 요즘에 굉장히 조심해. 이 후보가 보면은 그래서 그거는 좋은데 그거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이제 저쪽에 이제 범죄자인데 기소가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이재명이. 근데 우리 쪽에서 만약에 윤 후보 측에서 뭐 저는 뭐 윤 후보가 별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믿지만 우리나라 검찰이 기소하는 건 자유입니다. 국민들이 뭐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기소해놓고 나중에 무죄로 때리면 그만이거든. 그 법원에서 무죄가 되는데 기소를 시켜놓으면 이런 그게 범죄자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우리가 이제 이 100을 잘못한 범죄자가 있는데 여기 1을 잘못해도 이 사람들은 그 물타기 하는 재주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이 시대에 윤석열 후보가 좀 아깝긴 하지만 뭐 마음대로라면 다음번에 하고 이번에는 홍준표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홍준표 의원의 뭐 또 더 큰 뭐 매력 같은 거 있을까요? 그래도 이제 단점 몇 가지 이외에는 아주 좋은데 단점이 약간 독선적인 게 있고 조금 이 기존 정치권에서 이제 같이 어우르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본인이 그 주변 사람들하고 잘 이렇게
본인 스스로도 뭐 독불장군 운운하지만 이렇게 아우르는 것이 좀 약한데 다른 거는 뭐 통찰력이 있고 역시 이제는 뭐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것을 다 경험을 했고 또 대통령을 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높아요. 이것도 애국심이랑도 연결이 되고 그래서 저는 상당 부분을 갖췄다 이렇게 보고 뭐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이제 좀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어떤 자질이나 이런 게 있거든요. 저는 이제 뭐 좀 부드럽고 약간 포용력이 있고 또 지역으로 봐도 그쪽에 이제 TK 쪽이라면 저는 이제 충청 수도권이고 그러면서 좀 인간관계가 좀 넓은 편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보완해서 하면은 좀 좋은 시너지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다음 이제 정치 현황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예. 지난번에 이제 대장동 얘기해 주셨잖아요. 예. 또 그때 저희 방송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뭐 오히려 이것이 대선 개입이다 말하지 않으면 엄정 수사 지시해라 민주당 특검 수용토록 강요해라 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수사 지시 내리셨어요. 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까지는 그건 대통령이 그 올바로 하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은 역사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지 또 국민 전체의 책임을 져야지 어느 당파에 치우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도 있지만 지금과 같이 엄중한 상황에서는 국민들한테 도리를 다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것은 범죄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정무적 판단을 할 게 따로 있고 그렇죠? 정치적 판단을 할 게 따로 있는데 이건 범죄를 대통령이 될 사람에 대해서 범죄를 수사하라는 거 이것은 잘못된 게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민은 물론 많을 겁니다. 이것을 그러면 수사를 해서 이게 설계자 대장 사건의 설계자한테 가서 사법 처리를 했다. 그럴 경우에 이것을 후보직을 유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자잘한 고민들이 있을 텐데 그것은 대통령으로서 이건 법을 이런 국민들 모두가 공분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엄격하게 빨리 이 법을 집행을 해라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그 잘한 결정이시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또 이제 약간 의심을 하는 부분은 이래놓고 또 혹시 엄정하게 그냥 유동규 본부장만 엄정하게 해놓고는 꼬리를 딱 자르고 다 끝났어 내가 엄정하게 다 했다 이렇게 할까봐 그런 건 이제 걱정이죠. 그래서 그런 일이 없이 하여간 그리고 이제 또 무슨 특검을 안 하려는 구실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저는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하고 하면은 현장에서 검사들이나 수사관들이 잘 엄정하게 정말 하지 않을까 싶고 이제는 대통령도 저렇게 지시했는데 만약에 현장에서 검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법대로 하지 않냐고 그러면 이제 특검이 언젠간 들어서죠. 왜냐하면 뭐 정권이 바뀔 수도 있고 또 여기서 만약에 맨 윗선까지 가지 않으면은 뭐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러면 결국은 특검을 가야 돼. 그렇다면은 그때 가면 이 검사들 수사관들이 다쳐요. 그래서 저는 그 대통령의 영이 이번에 먹혀 들어가지 않나 그런 기대와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번 그 수사 지시를 보고 나서 대통령이 그 말씀하신 거는 특검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된다라고 또 얘기 나오는데 그런가요? 우선은 그런 해석이 가능하죠. 아유 뭐 좀 열심히 잘하고 있고 대통령도 지시했잖아. 뭐 지금 특검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오히려 이걸 이렇게 빨리 끝내면 좋지.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1, 2주일만 더 보면 돼요. 뭐 한두 달 볼 것도 없이 맨 윗선까지 가느냐, 경기도 도청을 압수수색하느냐, 이런 몇 가지를 보면 알아. 그러면 이게 특검 안 하자 그러구나. 그럼 그때 또 와글와글 되는 거지 국민들이. 그럼 특검해. 네. 왜냐면 검사가 우리가 다 아는 것도 안 하면 그걸 용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 그럼요. 그 민주당 우선 이재명 대선 후보 되고 나서 사실 경기도 지사직 모두가 다 내려놓을 것이다. 그렇게 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제 사퇴 선언 아직 하지 않으시고 먼저 국감을 먼저 임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다들 놀랐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 이재명 지사가 지은 여러 가지 범죄 현장이 경기도청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도지사가 자리를 뜨면 거기도 이제 반대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디나 뭐 행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뭐 이제는 충성파가 이제 훨씬 숫자가 줄어들 텐데 반대파가 각종 정보를 수사기관이나 혹은 언론에다가 줄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걱정을 할 것 같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벌여놓은 거거든. 이게 어디에다 무슨 증거를 다 갖다 대도 다 이게 그 그림 속에 포함이 되는 거라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 민주당 후보로 완전히 안정이 될 때까지 대통령도 인정하고 당도 다 통과시키고 언론도 인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재투표 없다라는 것이 확정될 때까지는 도지사직을 가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이유가 제일 아주 주된 이유다. 즉 그 대장동 방어 차원에서 해야 된다라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뭐 심지어는 대장동 이외에도 네. 나는 그 여러 비리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 뭐 이 지사의 행태를 보면 이 도덕 수침이 좀 마비된 사람 같아요. 저희들은 정말 그 열심히 살고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은 정직하지 않으면은 남자가 또 인간이 안 된다. 그리고 남들한테 진짜로 올바른 일하고 살아라 이런 건데 이는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정직하게 살다가 어느 때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유혹도 있고 그래서 잠깐적 이렇게 좀 외도를 하는데 이 사람은 본말이 전도돼서 그냥 다 나쁜 일만 하는 거야. 나는 그런 욕설도 들어본 적이 없고 지금 이 대장동 사건만 하더라도 원래 큰형이 회계사로 올바른 사람인 것 같더라고. 정신병원에도 넣고 저런데 이게 2010년인가 12년인가 이 성남시장 되면서 유동규 같은 사람하고 어울리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뭐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생겼다는 건데 그런 시정의 간섭이라는데 유동규나 이런 질이 안 좋은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이렇게 나쁜 짓을 할 것 같으니까 형 입장에서 형은 잘하잖아요. 동생을. 정치는 정치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할 정도로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거 없는 거야. 저는 인천시장 8년 동안에 1200만 평 대장동에 40배를 개발하고 그보다 또 200배나 되는 그런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한 사람이거든요. 얼마나 유혹이 많고 뭐 다 알지. 뭐 돈 다 갖다 준다고 그러면 일치 안 받고 아예 그런 말을 꺼낼 분위기를 안 만드는데 이거는 거의 이것도 말 잘못하면 또 허위사실이라고 그럴 텐데 내가 볼 때는 본인이 설계했다고 그랬거든요. 본인이 설계했다고 그러고 문제가 처음 됐을 때는 그냥 단군 이래의 최대 업적이라고 지가 자랑해놓고는 이게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언론도 그렇고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한 게 아니라 토건 세력이 한 거고 뭐 국민의힘 게이트인데 유동규는 자기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다. 그냥 직원 중에 한 사람이다. 10년 전서부터 그냥 제가 보기엔 일주일에 몇 번씩 봤을 가능성도 많아요. 그런 정도가 되면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하니까 이게 이 사람의 도덕 기준이라는 게 없는 사람 아닌가. 아무렇게나 막 말하는 거야. 그리고 국민들이 다 속는 줄 알고 그리고 또 많은 국민들이 속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 도정 전체를 보면은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꽤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도지사가 이제 그만두면은 반드시 그 안에서 내부 고발자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계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양반이 아주 특이한 사람이야. 네. 아주 특별한 어떤 캐릭터야. 그래도 어제 네. 기자회견 하시면서 이번 국감에서 실적 평가를 이제 평가받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뭐 그렇게 강조하셨었거든요. 말은 그렇게 하는 거지. 말은. 네. 평가받을 게 뭐가 있어요. 말을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럼요. 예. 앞으로 이제 철저한 수사 지시 내리셨는데 예. 앞으로 대장동 수사 상황 뭐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시는지 관전 포인트는 뭘까요? 글쎄요. 역시 이제 양단 간인데 이것은 본인이 일전도 안 받다고 그래서 돈 거래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네. 여러 가지 형태로 다 돈이 본인들을 위해서 쓰여질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걱정도 해봐요. 국민들 중에서는 받은 돈이 그러니까 이제 받은 돈이라기보다 이제 거기 이제 4천억씩이나 현찰이 하여간
뭐 여기저기 그 배분이 된 거 아니에요? 네.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선거 자금으로 이렇게 흘러간 거 아니냐. 본인들 캠프나 민주당 쪽으로 이렇게 걱정하는 국민들도 꽤 많더라고. 내가 들어보니까 당연하지 이건 그래서 조사하면 다 나온다고. 이게 뭐 44억 4천만 원도 아니고 이게 4천억인데 조사하면 다 나오죠. 그게 돈 숨기기 어렵습니다. 현찰로 우리가 1,000만 원씩 찾기 어려워요. 해보셨죠? 1,000만 원씩 찾으려면 하루 걸러서 그 다음날 하고 그래야 돼. 근데 어떤 때는 보니까 뭐 430억도 뭐 현찰로 바꿔가고 이건 다 나오게 돼 있는데 좌우간 이것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다. 4천억에 대한 것이 이게 완전히 다 나와야 돼. 떨어지니까 전화 엄청 와요. 내가 이것저것 했는데 잠깐 인터뷰 하자고 오는 거야. 네. 그래서 하여간 그래서 이제 이것을 4천억의 행방을 적어도 다른 건 다 그만두고 뭐 여러 가지 또 있어요. 그런데 현찰 배당된 것이 4천억인데 이것이 어디로 갔느냐, 어디에 있느냐 이거를 그 몇백억 감추기가 어렵다니까.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간지 알 텐데 저는 그 부분이 알게 모르게 이제 이재명 그 캠프나 뭐 여러 군데 보니까 이런 그 선거와 관련된데 간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이런 건데 그래서 이것을 조사의 끝이 적어도 이재명을 사법 처리하는 수준까지 가는 것이 끝이다라는 것인데 자 이것을 이제 뭉개려고 그러면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닐 거예요. 몇 개월 그러니까 한 1, 2주 정도의 그 가닥이 잡히는 거고 만약에 뭐 한 달 정도 가도 아무런 소식이 없다 그것은 이제 대통령도 괜히 그냥 한번 해봐라고 하고 그냥 특검이나 피우려고 한 거다라는 그런 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요 한 1, 2주일 동안 이제 경기도청을 압색하고 지사를 지금 후보 대우인데 후보 대우를 검찰에 불려가지고 조사를 하느냐. 그러고서 이 4천억의 행방에 대해서 내놔야 돼요. 내놓지 않고 그냥 그 사람들 말만 믿고 뭐 4천억은 확실하니까 다른 거는 뭐 줬다 안 줬다 뭐 받았다 말았다 뭐 이러고 그러는데 4천억이니까 이게 뭐 40억 같으면 감출 수 있어요. 근데 4천억은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까지가 나와야 국민들이 신뢰를 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돈 행방 쫓아야 되고 진짜. 또 수사의 끝은 또 일단 가야 봐요. 이재명 지사가 있는 점인지 그럼요. 찾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결제를 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돈을 안 받았다 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다 이제 돈을 어떻게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아무리 다 피해도 배임 행위를 결제를 했기 때문에 배임 국민들을 손에 끼친 거 아니에요. 응? 네. 성남시청을 손에 끼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배임의 책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배임의 책임을. 지금 이미 그 유동규는 배임으로도 기소가 됐잖아요. 공소장에. 네. 배임으로 됐는데 난 배임 액수가 굉장히 적은 걸로 나왔는데 유동규가 난 배임 액수가 굉장히 클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만 김만배는 어제 보니까 1,000억 정도의 한 걸로 이렇게 기소가 됐더라고요. 공소장에. 그러니까 이게 배임도 내가 보기에 기천억대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규가 이게 배임을 지가 책임진다 그러면 이게 무기징역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윗선을 뭐 불지 않을 수 없는데 불지 않더라도 지가 했다고 그러더라도 이것은 본인이 결제했고 이런 사업은 당연히 시장이 성남시라는 게 큰 데가 아닙니다. 저는 인천광역시장을 했고 그렇지만 이제 여긴 광역단체고 성남시는 기초단체예요. 뭐 시장이니까 굉장한지 아는데 이거는 종로구나 저 강남구나 이런 데랑 같은 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무슨 성남시장이 무슨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대행하고 뭐 1년에 몇 번 만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수시로 얼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나 아주 무슨 뭐 굉장한 사람들 마냥 아이고 유동규 같은 사람 뭐 내가 그 왜 자주 보느냐 말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건 말도 안 돼요. 자주 보고 서로 상의하고
사전 사후에 보고받고 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유동규가 배임이면 더 책임자가 더 책임이고 좀 그야말로 무과실 책임이지 거의. 네. 예. 그래서 그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야지 되는 건데,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대통령이 고민이 있는 거지. 이거를 그렇게 하면 또 이게 선거판이 또 후보를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등등 하니까 굉장히 아주 어려운 상황이 틀림없어요. 결국은 뭐 배임은 피할 수 없다라는. 저는 배임 피할 수 없어요. 배임 피할 수 없어요. 유동규가 배임으로 공소가 돼 있으니까, 공소장이 돼 있으니까 그거를 지시한 사람이라는 것은 뭐 본인들이 아무리 아이고 나 그 유동규라는 사람이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봤어. 내가 무슨 뭐 그 알지도 못하는 사람 배임책이 말이 안 돼. 본인이 사인을 했어. 본인이 사업 설명을 했어요. 그것도 사진이 다 나왔어. 언론에도. 네. 이재명 지사가 사업 설명회 하고 다 하고 해서 하고 이 그런 그림이 4천억씩이나 그 3억 5천밖에 안 낸 그 주주들한테 4천억씩이나 배당 가는 그림을 그걸 유동규 혼자 결정을 한다. 택도 없는 얘기. 있을 수가 없어. 그러면 그 민주당 지금 굉장히 소란스럽잖아요. 3차 선거인단 경선 투표 결과가 굉장히 특이하게 나왔잖아요. 예. 뭐 이재명 지사는 28% 정도 받고, 예. 그다음에 이낙연 그 전 대표가 62%인가 그렇게 높게 나왔는데 68%? 뭐 그렇게 맞아요. 나왔는데 62% 맞아요. 62%? 예, 그렇게 나왔는데, 이거 민심이 흔들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100%죠. 그걸 무슨 뭐 조작으로 하는 건 말도 안 되고. 요게 제대로 된 민심인데 이것도 사실은 약간 좌편향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도 이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을 애써 무시하다가는 그나마도 민주당이 아주 큰 망신을 할 수가 있지. 뭐 대통령 선거야 지고 이길 수 있는데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별로 역사적으로도 평가를 못 받을 거예요. 네, 조작이나 뭐 그런 거는 불가능하지.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는 없다. 일이에요. 네. 그럼 앞으로 이제 여권하고 야권에서 남은 이제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남은 변수는 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죠. 민주당은 결국 이제 그게 뭐 알파와 오메가라고 봐야 되고요. 이게 없었으면 이제 사실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평가를 할 거냐라는 것에 대한 것일 텐데 뭐 여기에 오히려 묻혔죠. 문재인 대통령은 복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 그러니까 대통령 어차피 날짜가 돼서 그만두는 거니까 그만두는데 본인의 잘못에 대한 평가보다는 이재명에 대해서 저렇게 당에서 어떻게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당은 역시 이제 좀 걱정이 하여간 후보 리스크를 어떻게 최소화하느냐라는 것이 이제 걱정이에요. 제가 대통령 선거를 5번 치렀다고 그랬죠. 네. 이제 중요한 인물로 경선에도 참여했고, 저는 뭐 제 선거를 10번 치르고 그랬습니다만 5번 당선되고 5번 떨어지고 그랬는데 지금 하여간 이회창 총재가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한테 패배를 할 때 다 그때 완전히 우리가 대통령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결국 선거 한 뭐 일주일 전서부터 지지율이 급강하하고 이런 후보 리스크, 그때는 리스크도 아니지. 어떻게 보면 아들 그 병역 문제를 잘못 대처해서 우리 당이 잘못 대처해서 뭐 다 이겼다고는 선거를 졌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4개월 동안을 싸워야 되잖아요. 민주당하고. 이랬을 때 정말 이거를 잘 감내할지를 잘 선택을 해야 된다. 우리 당 의원들이나 지지자들은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권의 가장 큰 후보 리스크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쪽이 자꾸 이제 덮어 씌우는 걸 좋아하니까 잘하고, 그래서 음해와 모략이 작동되지 않는 사람이래야 돼. 뭐 실제로 죄가 있으면 그건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가 난 뭐 그 윤석열 후보 측에서 그렇게 뭐 실제로 뭐 그 사법 처리가 될 만한 사항은 없는 거 아닌가. 뭐 본인 말대로 총장할 때 추미애 장관이나 다들 뭐 죽이려고 별 군데 다 봤는데 아무것도 없다 이런 건데, 그래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소하는 것은 검찰 자유거든요.
네. 기소를 한 2건 해놓고 그냥 거기다가 이 이재명과 같이 물타기를 해놓으면 우리가 이슈 파이팅에서 유리한 고지를 쓸데없이 남겨주는 꼴이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시장님을 지금 지지해 주셨던 지지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뭐 제가 26년간이나 정치와 선거를 하면서 많은 빚을 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사회를 밝게 어떻게든지 발전시키면서는 방향으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부족합니다. 이번에도 제가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이것은 아니다 해서 우리가 하여간 정권 교체 힘을 보태기 위해서 경선에 나섰습니다만 나름대로 좋은 성과도 있었고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하나 이제 우리는 이제 똘똘 뭉쳐야 됩니다. 제가 아까 후보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우리가 올바른 후보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저는 지금 홍준표 후보의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지금 추대를 받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야당 전체가 단합해서 결국은 이제 3월 9일 선거 전에는 한 사람의 후보로 나가서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아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계속 믿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1세기 사람 중심의 정치를 말한다. 오늘 안상수 전 인천시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